오늘 아침 일라디오. 설이 가족 중심의 명절이라면 정월대보름은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명절이었죠.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떠오르면 우리의 선조들은 오곡밥을 짓고 묵나물을 만들어서 이웃끼리 나눠도 먹고 같이 놀이도 즐기면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쉽고 안타깝게도 가까이 모이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흩어졌을 때 더 안전한 상황이 됐죠. 음식을 나누기도 어렵고 함께 모여서 놀이를 즐길 수도 없지만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우리 농촌의 풍요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보는 아침입니다. 2월 26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립니다. 문제부터 다시 볼게요. 제주도 구좌읍,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과 김해에서 주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인 이것. 베타카로틴, 루테인, 리코펜 등의 성분이 풍부한 이것. 생으로도 먹고 주스로도 마시고 찜이나 볶음 요리에도 들어가고 특히 저는 김밥에 들어간 이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선명한 주황색을 띠고 표면이 매끈해서 단단한 것이 싱싱하고 단맛이 강한 이것은 바로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행운의 주인공 알려드려야죠.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8783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3829-7105번을 비롯한 7분께, 그리고 3829-9975-5749-3844번을 비롯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지난 22일이었죠.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오늘 농업이야기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이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이 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선출 방식이 처음부터 간선제로 출발한 건 아니었죠? 네, 짧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을 대통령 임명을 하고 또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1962년 군사정권 당시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어떤 민주주의와 자율성이라는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위배할 때였고요. 그래서 농민의 협동조합인 농협을 직접 지배하던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7년 어떤 민주화 운동을 거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직선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은 농민조합원이, 그리고 중앙회장은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을 했었는데,
갑자기 2009년에 돌연 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다시 간선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거 과열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농협중앙회장이 어떤 비대한 권한을 축소를 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돌아갔다는 것은 솔직히 좀 민주화 흐름에 역행을 하는 계약이었다. 이런 불만들과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다시 좀 이제 직선제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표 과정은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게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간선제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소위 체육관 선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농협조합장이 1,118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도의 그 단위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은 겨우 29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선제로 치러온 것들은 이제 각 모든 그 지역 조합과 그리고 품목조합 조합장 그리고 모든 이런 그 지역 조합장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직접 선거의 의미가 커지고 그 지역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선거 구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길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게 그 투표 건수가 큰 차이가 납니다. 간선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93표 정도가 움직이는데요. 이제 이것이 거의 전체적으로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부가 의결권 2표를 주고요. 그리고 1,118곳의 그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표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표 건수가 늘어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지역구도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이렇게 조합장들이 좀 합종 연행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을 밀어주자 이렇게 되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도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뭐랄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지역 그 중앙회장을 뽑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농협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제도도 도입하면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역구도가 있었던 것이 좀 이제 변화가 되면서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일각에서는 직선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더 뜻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크고요. 네.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가 원래 1인 1표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아무래도 작은 조합,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촌이 축소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각 지역의 회원조합들이 좀 작고, 그럼 거기서는 대의원표를 갖지 못하고, 그럼 우리 지역의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것이 2009년부터 해서 조금 정지돼 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직선제로 돌아가는 거여서 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중앙회장들 선거의 공약이라고 할까요? 1호 공약이 이번에 이성희 회장 같은 경우도 직선제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일각에서는 직선제로 전환이 될 경우에 중앙회장에 대한 권한이 더 이제 집중되면서 이게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간선제로 돌아갔었던 그 큰 명분이 뭐였냐면 선거 과열과 방지. 왜냐하면 계속 그 농협중앙회장들이 뭐 이렇게 당선이 되면 바로 이렇게 구속이 되는 그런 좀 불행한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이 되긴 했지만 결국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이 이렇게 뭐랄까요, 선거에 그 표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금품 선거라든가 줄 세우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간선제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계약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직선제 회장의 정치적 정당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그동안 몇몇 대의원들 또 게다가 이제 작은 단위 농협이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이 농협개혁의 이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비리로 얼룩진 농협조합장들이 좀 반성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조합원들이 좀 감시 아닌 또 혹은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좀 정착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정안에 포함된 부가 의결권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예, 그 부가적으로 의결권을 더 준다는 건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큰 단위의 조합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가 원칙인데요. 주식회사는 가진 주식만큼 표를 행사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운영 방식인 협동조합의 핵심 운영 원리인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 좀 거슬러 올라온 것이 농협입니다. 이번에 해당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을 하면서 조합 규모에 따라서 투표까지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 부가 의결권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좀 기본 뼈대는 조합원 3,000명 기준으로 해서 부가 의결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3,000명이면 아무래도 지금 전국의 141개 조합이 각각 2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작은 조합은 1개, 그리고 좀 큰 조합은 2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도시농협도 존재를 하거든요. 꼭 농촌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뭐 농협 조합원이 준조합원이기는 한데요. 네. 이 조합원이 2,98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합원을 15명만 더 확보하면은 2표 행사가 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조사된 걸로 보면은 충남,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북 등의 순서로 이렇게 조금 표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좀 반대로 경기, 강원, 전북, 경북 등은 좀 다소 낮아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욱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품목조합인 축협에서는 부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근데 지역별 투표권 비중의 변화는 생기지만 직선대로 하게 되면은 지역 구도가 약해질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 의결권 적용과 관련해서는 직선제 도입을 일단은 하고 내부의 어떤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겠네요. 네네. 이번 개정안으로 농협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을 텐데요. 특히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에만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농협의 경영 감시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화됐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 비상임 조합장에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선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0선이요? 네. 예, 전국의 1,118개 지역 농협 중에서 41.3%인 462곳이 비상임 조합장의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이 중 16.2%인 75곳에 4선 이상의 비상임 조합장이 있으니까 좀 최악의 사례라고 할까요?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역의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간 연임을 하게 되면은 친인척 채용 비리라든가 또 일감을 몰아준다던가 각종 폐단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에 어떤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최소한이 직선제인 것이 이게 마무리라고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중앙회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지역 농협들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 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줄을 서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직선제에 솔직히 말씀드려 쟁취하느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농민조합원들이 제대로 좀 지켜보고 또 감시도 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본적으로 이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 또 농민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됐을 때 좀 그 의미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좀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을 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농촌에 가면은 농민은 말라가고 농협은 살쪄간다. 그리고 우리가 농협 직원들 월급 주려고 농사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을 하는 농민을 본 적은 없는데요. 지난해 농협금융이 1조 7,35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어떤 폭락과 폭등, 그리고 생산 농가의 어떤 판로 위축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야 되는 농협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저 중간 역할만 하면 자기네의 역할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일례로 농협 비리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넣으면 너무나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이 꼭 중앙의 문제도 아니고요. 농민들이 이렇게 농민들 위해 군림을 했다라면 농민들이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좀 농협은 좀 자포자기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직선제를 개편을 통해서 어떤 그 협동조합 원칙에 맞게 민주주의 그 제도를 안착시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을 만들어 가려면 그동안에 산적해왔던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거든요. 농협중앙의 그 권력이 거의 무소불위급이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농협에서부터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농협의 대의원이 되고 또 감사나 조합장이 됐을 때 중앙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민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일단 여기 가장 밑에서부터 좀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예,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대보름이 되면은 이제 부렁깨기를 하는 풍습이 남아 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 딱딱한 견과류를 이제 깨물어 먹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호두인데요. 오늘은 호두나무로 아주 유명한 충남 천안 광덕면 광덕산 숲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 목요일 코너인 자연밥상에서도 이 호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예. 천안하면 역시 호두 과자, 광덕 호두가 유명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천안 호두 과자는 1934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호두나무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이제 정확히는 파악된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지금은 광덕면 일대를 중심으로 26만 그루가 이제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 호두 과자가 유명해지면서 천안을 중심으로 호두나무 이야기, 호두나무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려 충렬왕 16년, 그러니까 1290년에 당시 역관이었던 유청신이 원나라에 가서 몰래 호두나무 묘목과 열매를 천안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덕면은 호두나무 시베지,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호두나무가 심어졌고 생장하기 시작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려 이전에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는 호두나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그런데 또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곤 했는데요. 광덕사에 가면은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 앞에 천연기념물,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398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400년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인 호두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안내판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유청신 선생이 가져온 어린 나무는 광덕사 안에 심고 열매는 유청신 선생의 고향집 뜰 앞에 심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의 나무가 그때 심어진 것인지 정확한 근거 자료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려 때 심은 나무의 후계목들이 이어져고 있는지 현재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토지문서인 민정문서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호두나무 심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의 한반도 등장은 고려에서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이 특정 음식이나 맛집 같은 경우에 원조 논쟁이 늘 뜨겁잖아요. 이 식물이 처음 시작된 시베지도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호두나무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위에 차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거 있긴 한데요. 아마 이 호두 과자가 명물이 되면서 호두나무 이야기가 왜곡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많은 과자들의 포장지를 보면은 현재 원재료들이 거의 외국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호두 과자 원재료도 현재는 미국 호두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이라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곳 안내판에는 호두나무가 중국이 원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두나무가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건 정설인데요. 호두나무 원산지는 중국이 아니라 이란을 비롯한 서남아시아 지역입니다. 호두나무, 이 호두가 우리가 좀 생긴 게 뇌랑 비슷하다 그래서 두뇌에 좋다고 해서 영양 간식으로 수험생들 많이 먹곤 하잖아요. 호두나무 실제로 보신 분들은 글쎄 어떨까요? 호두나무만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예. 호두나무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숲을 보면은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라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소나무, 단풍나무, 가죽나무처럼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학자는 이를 두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덕장과는 달리 옹졸하고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사람과 같다고 할까요?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낙엽 교목으로 10m에서 20m까지 자라는 호두나무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타감작용이라고 하는데요. 타감작용, 그러니까 알렐로파시라고 부르는데 서로의라는 그리스어 알렐로스와 고통이라는 파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다른 식물이 내 주변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고통을 준다는 것인데요. 호두나무는 잎이나 열매 껍질에서 유글론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면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호두나무를 불길한 나무로 간주해서 호두는 해로운 것이다. 호두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식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속담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실제로 호두나무 아래에서는 토마토, 감자, 파프리카 등 이러한 작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특히 호두나무의 수간이나 뿌리가 뻗어나가는 끝부분 안쪽에 자라는 식물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호두는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라서 몸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나무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이 천연기념물 광덕사 호두나무 얘기를 했는데 광덕산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른 나무들도 많았겠죠. 또 다른 나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비목나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광덕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입니다.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었고요. 경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행 중에 산행을 하다 보니까 참나무, 물오리나무, 병꽃나무, 소나무 등 수종이 다양했고요. 그 가운데 특히 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잘 자란다는 나무인 비목나무를 꽤 여러 그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래 비목나무는 남부 산지에서 많이 자생하는 나무인데요. 기후 온난화로 지금은 중부 이남에서도 정착을 한 것 같다. 그곳에 겨울 그 비목나무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거는 꽃처럼 피어 있는 겨울눈들이 많이 있어서 비목나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목나무 저도 알 것 같아요. 그 따라라라라라 그 네, 가곡에 초연이 쓸고 간 그 비목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연상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라고요? 예, 아니고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목나무를 말하면 많은 분들이 방금 부른 전쟁의 아픈 흔적을 노래한 가곡, 비목을 연결하는데요. 네. 아마 학교 때 우리가 그 가곡을 배워서 바로 그렇게 연상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비목나무를 본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목나무와 가곡 비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목나무는 농나무과 생강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 6m에서 15m까지 자라고요. 가곡 비목의 비목은 비석 비자의 나무목,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묘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겨울눈이 앙증맞은 열매처럼 달려있는 이 비목나무의 비목은 순 한글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무 수피가 보얗고 하얘서 백목 혹은 보얀목이라고 했다가 비목으로 변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추론일 뿐이고 정확한 유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왠지 그럼 묘비로 비목나무를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비목나무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예. 그 광덕산 호두나무에서 한 200m 쪽으로 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비목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줄기를 따라 가다 보면은 이 비목나무를 여러 그루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가가 보니까 처음에는 가지에 동글동글한 겨울눈 모양이 우리의 익숙한 생강나무 같아서 제가 다가갔는데 생강나무는 아니었고 이제 비목나무였습니다. 같은 과라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었고요.
근데 특이한 게 이 나무마다 그 겨울눈 숫자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원뿔형 잎눈에 잠자리 눈 같은 꽃눈을 두세 개 달고 있었고, 또 다른 나무를 보니까 꽃눈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비목나무는 암수 땅구루였습니다. 꽃눈이 적은 나무는 암구루이고 꽃눈 숫자가 조금 많은 나무는 수구루였습니다. 그래서 비목나무는 생강나무 속이긴 하지만 3월에 꽃이 먼저 피는 생강나무와 달리 4에서 5월에 잎눈과 꽃눈을 동시에 벌리면서 녹색 잎과 연한 황색 꽃을 피웁니다. 그 사년 꽃차례에 모여 피는 이 수꽃은 6장의 꽃 덮이 조각 가운데에 9개의 수술을 가지고 있고요. 암꽃에는 1개의 암술과 9개의 태화된 헛수술이 있습니다. 헛수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헛수술이요? 네, 맞습니다. 네. 가짜 수술인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산딸나무나 다른 나무들처럼 가운데 진짜 꽃이 있고 겉에 가짜 꽃이 있는 것처럼 네. 이 비목나무 암꽃을 보면은 암술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헛수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헛수술은 가웅예라고 해서 이 수술의 수종을 위한 꽃가루가 없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은 자가 수종을 피하기 위해서 암꽃과 수꽃을 피우는 시간에 간격을 두고 있고요. 한 꽃에서도 암술과 수술 길이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암술이 주로 위에 있고 수술이 아래에 있게 되는데요. 암수 딴그루 일부 식물의 경우에는 암꽃에 있는 수술을 꽃잎 모양으로 퇴화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꽃이 다른 나무에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게 곤충을 불러들이려면 화려한 모양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과 열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꽃이 눈에 띄지 않는 비목나무도 이러한 생존 전략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호두나무는 좀 배타적인 그런 느낌으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비목나무는 또 이 헛수술을 만들면서까지 곤충들을 유인을 하고, 식물의 세계는 정말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 신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수 땅구루인 비목나무와 달리 이 호두나무는 암수 한구루입니다. 그러니까 호두나무는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을 따로따로 피우는데요.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수정되는 풍매화입니다. 그래서 꽃 색깔이 엷은 잎 색깔 같아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두나무를 호두가 열리기 전까지는 알아보기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호두나무의 특징인 타감 작용을 두고 어떤 식물학자는 악목 부름, 이 관자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풀이하면은 나쁜 나무는 그늘이 지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인간 사이로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은 덕망이 있어야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나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나무든지 간에 나쁜 나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나무들은 자기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나무를 가까이 하면서 자주 공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보름날 부럼을 깨는 것처럼 애군도 쫓아낼 수가 있고 많은 나약한 생각들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광덕산 숲에서 해보았습니다. 네. 취할 것만 취하는, 네, 좋은 부분만 배우는, 네, 그러면 되겠군요. 숲으로 가는 길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김서정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낮에는 기온도 15도까지 올라가면서 4월 상순만큼 따뜻한 날씨가 되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좀 큰 만큼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시고 특별히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영남 해안에는 5에서 10mm, 제주도는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된 가운데 모레까지 초속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 것 같습니다. 영남 해안까지 영향이 있겠는데요. 강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4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오늘이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되는군요. 네, 잠시 후인 오전 9시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5,266명이 백신을 맞을 예정이고요. 전국 292개 요양병원도 자체 접종 계획에 따라서 닷새 안에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1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28만 9천여 명인데요. 보건당국은 다음 달 안에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도 들어오는데요. 이 화이자 백신은 보관과 유통이 까다롭기 때문에 예방접종센터에서 별도로 맞아야 합니다. 이 첫 접종은 모레 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300명을 대상으로 내일 실시가 됩니다. 네. 그럼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96명입니다. 하루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가 369명, 그리고 이 중에 수도권 확진자는 268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가족과 지인으로 전파가 이어지면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관악구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과 가족 등으로 전파가 계속 이어져서 15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대규모 집단 확진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일상 속에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14명이 추가가 됐는데 이 중에 2명은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또 재확산의 불씨는 남아있는 정체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 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군요. 네, 이 부산 가덕도의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만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신공항 건설이 안전, 환경, 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법안 통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다만 환경 영향 평가는 실시하도록 수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가덕도를 찾았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이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가덕도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KTX와 배를 타고 가덕도로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은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의 첫 단추가 바로 가덕 신공항 건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져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을 이해한다라면서도 2030년 이전 완공을 위해서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지시했고요. 이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라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앞둔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는데요.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라면서 대통령 일정이 끝난 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기왕에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갔으면 확실한 가덕도 공항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라는 좀 상반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복무 거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네, 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그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이 평화, 비폭력 신념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이 선고를 받은 A씨는 지난 2013년 2월에 제대를 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이후 16차례 그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A씨는 어릴 적에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에 신념을 가지게 됐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로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A씨가 일부 폭력적인 게임을 한 점을 들어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부재 판단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재판부는 게임은 살인을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전 세계 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세계 경제학자들의 연판장이 돌고 있는데요. 공개 이틀 만에 무려 1,5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에릭 맥스킨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서 존 로버츠 스탠퍼드대 교수, 또 레리 사무엘슨 예일대 교수 등 이 학계의 거두들이 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연판장 작성에 핵심 역할을 한 재미학자들은 이런 열기를 보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10살 소녀까지 계약 매춘부라고 주장한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학자로서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이 유일한 목적은 일제의 전쟁 범죄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 다시는 이런 논문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학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램지어 교수의 다른 논문을 게재한 이 독일의 출판사는 해당 논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허위 영상물을 만든 10대가 검거가 됐군요. 네,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연예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어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K-팝 가수 150여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 3,039개를 제작하고 성착취물 영상 11,37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90여 차례에 걸쳐서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한 뒤 해당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딥페이크는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기존 영상에 합성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특히 성인용 비디오 등의 특정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최근 많이 벌어져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을왕리 해수욕장 사고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군요. 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그리고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동승자 48살 B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면서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특히 B씨는 사고 후 부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 했고 또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죄질이 중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도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요.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기소한 사례는 이번에 B씨가 처음입니다. 네. 올해 프로야구는 추신수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어제 귀국을 했죠. 네, 신세계그룹 이마트 야구단의 1호 영입인 추신수 선수가 어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8개 구단의 제의를 뿌리치고 국내 복귀를 결정한 추신수 선수는 이 커리어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추신수 선수는 신세계 야구단이 준비한 하얀색 유니폼을 즉석에서 입었는데요. 등번호는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했던 17번을 그대로 달았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게 믿기지 않는다라면서 어렵게 결정한 만큼 잘한 결정이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코로나19 방역 절차에 따라서 먼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3월 11일 이 신세계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인 오늘은 중부지방에서는 달을 볼 수 있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이 좀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더 높습니다.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를 텐데요. 서울이 16도, 대전은 15도가 예상되고 강릉 11도, 포항 12도로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은 또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8847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 시작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가도 라디오 들으면 괜찮아지는 느낌이에요. 여기 양산시는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하셨고요. 4111님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시간 좋은 오늘 되세요 하고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8847님께서 지역 농협 10선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영 깨끗해져야겠지요. 의견 보내주셨고요. 또 0961님께서도 창원은 비가 그쳤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